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인호 OIS 정부 때 이제 경제수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단체 이사장 경험을 갖고 계시는 대한민국 경제통 김인호 수석님을 모시고 자담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책임연구원으로 마치고 지금 더 자유일보 주필로 있는 강량입니다. 그리고 소개드렸던 바 김인호 수석님입니다. 일단은 뭐 경제적인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새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경제 안보라는 이슈를 갖고 사실 뭐 CPTPP나 또는 그 중국이 주도하는 RCEP나 그다음에 뭐 IMF나 그다음에 일본이 주도하는 IMF나 이런 그런 어떤 국제 경제 기구에 열심히 이제 참여하고 같은 가치를 나누는 국가끼리 이제 협력을 함으로써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적 안보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얘기로 CSIS가 이제 논문 하나 냈는데, 사실 경제 안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원과 결부돼서 상당히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상당히 거론되고 중요시되는, 일단은 그 안보의 하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국가 안보의 하나의 핵심적인 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제 안보가 뭔가, 그다음 그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얘기를 우리 이사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경제 안보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그런 공부는 저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랫동안 경제를 다루면서 안보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갈등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경제 안보란 용어가 새삼스럽게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뭐 경제와 안보의 상호 연관성,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군사력이다. 두 번째는 외교력이다. 세 번째는 경제력이다. 네 번째는 뭐 국민 내지는 국가적인 안보 의식이다. 대충 그렇게들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제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 경제력이 없는 어떤 국가의 안보, 이건 뭐 서상누각이나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안보적 울타리가 없는 경제의 번영, 이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다만. 예컨대 뭐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 번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북한 놈들이 대포한방 쏴가지고 우리 인근 어디에 떨어지고 종전에 뭐 연평도 정도가 아니고 뭐 서울 근처 수도권에 떨어졌다. 뭐 하루아침에 경제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경제와 안보의 관계를 흔히 경제 안보라는 용어를 많이 썼던 것 같고,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보다는 이 경제가 어떤 위기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어떤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는가, 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거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 이런 걸 흔히 좁은 의미에서 경제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경제 안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에 보지 못했던 정말 큰 세계적인 글로벌한 베이스에서의 엄청난 지금 이제 격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경제와 안보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흔히 생각하던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순수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무역 갈등을 가져온다든가 경제적 갈등을 가져온다든가 뭐 혹은 동맹 간에 서로 뭐 부딪힌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두 강대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으로서 경제를 지금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무역 분쟁 같은 것도
한쪽으로는 무역 분쟁 자체로서 혹은 경제 분쟁 자체로서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분쟁을 통해 가지고 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그건 양국이 네. 다 공통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예. 과정에서 이 경제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고 또 안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를 갖다 과거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맹을 만들고 또 글로벌한 베이스에서 새로운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 혹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새로이 구축하고 뭐 그래서 한국 보고 야 너희도 들어와라. 네, 우리는 막 네. 지금 들어갈까 말까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는 지금 뭐 거. 문재인 정권은 대륙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의 뭐 예, 공조하는 이 문제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생각하던 것하고는 정말 그래서 이제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지금 이제 클린턴 정부부터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이 추진했던 그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이것이 이제 상당히 경제적인 기능적인 면에서 이제 뭐 중국도 WTO 넣어주고 해가지고 소위 경제를 통해서 이제 소위 그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저 권위주의 정부나 전체주의 정부나 사회주의 정부를 민주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한 25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추진을 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정권에 와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평가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WTO에 올려놓고 중국의 장기 성장을 방조했더니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경쟁국으로 성장을 해서 그리고 또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주의 세계들이 주장하는 그런 개방적이고 검증되는 그런 어떤 오픈 마켓 시스템이 아니라 뒤에서 뒤통수 치는 이렇게 저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기술을 빼가고 저작권을 유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적인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 속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정부 이후에 지금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정책이 굉장히 강경하게 돌아갔고 그리고 가치 동맹이라는 그 이름 하에 지금 이제 다음 달에 108개국의 그 서밋 포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위한 그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립니다마는 중국을 두고 소위 컨테인먼트 폴리시 그 이제 봉쇄 정책을 하는 그런 아주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경제 위주의 기능주의적인 접근이 중국에 대해서는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하고 플러스 한국 정부도 지금 그 YS 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북 정책이 물론 보수주의 정권에서는 나름대로의 상대주의도 하고 했지만 결국 북한한테 다 휘둘리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걸 보면 결국은 대북 유화 정책이 아니었나 기능주의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다면은 소위 선한 마음을 갖고 경제적인 입장에서 적국을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겠다는 인식은 거의 다 이제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한번 미중 관계와 남북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작년하고 금년 1월에 취임을 하는데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한 바랬어요. 왜냐? 저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덮어두고 대중공 정책 하나만은 트럼프가 확실하게 쓸 것 같다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말렙에 가서 트럼프 당시에 그 국무장관 했던 누구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닉슨이 대중 수교를 시작했던 그 닉슨의 그 본거지에 가서 이제 이때까지 해오던 대중유화 정책은 더 이상 없다. 네. 그동안 중국을 우리가 사회세계 일원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그건 실패로 끝났다. 앞으로 중국을 우리는 적으로 보겠다. 중국이란 나라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진핑을 CCP 로. 중국 국가주석이 아니라 시진핑 공산당 공산당 주석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분리해서 네, CCP라고 예. 발언을 했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겠나. 근데 네. 바이든은 어쩐지 중국하고 너무
밀착돼 있다는 그런 정보가 많이 있고 네. 또 그동안 행태도 그랬고 네. 또 그 사람이 과거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약할 때 주로 중도 노선을 택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바마가 그 사람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끌어들인 건데 이 중도란 게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게 잘못하면 죽도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고 대개는 중도는 좌쪽에 가까운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대중 정책을 제대로 쓸 건가 하는 것이 제일 좀 의아스러웠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까지 외피에 표면에 드러난 것은 뭐 기대보다는 뭐 분명한 대중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치 동맹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때 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그동안에 참 뭐 다른 산업 정책을 쓰는 나라들에게 뺏겼던 산업 경제의 입지를 되찾겠다. 국내 경제를 재건하겠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때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멀어졌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동맹관계를 복원해야겠다. 이 두 가지를 기둥으로 해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다시 재확립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쭉 정책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 동맹이 가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혹은 규범 중시 또 노동 중시 환경 중시 뭐 하는 등등의 이 규범 그 가치적 그 측면을 갖다 중시하면서 그런 바탕 위에서 모든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하는 게 이제 바이든의 가치 동맹이고 이것도 경제 동맹에서 그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그 바이든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뚜렷하게 또 그것이 구체적인 사안하고 연결되게끔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뭐 저도 그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그 레토릭의 수사력에 강한 그 입장이 나타나고 가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보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바이든의 정책 따라서 우리가 국가 간의 어떤 관계 또는 이것이 동맹 관계로 했을 때 뭐 동맹을 맺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안보적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동맹을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힘은 가치를 공유할 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이 보면은 뭐 그때 사안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뭐 하지만도 면면하게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양 국가 내지는 뭐 지역 간에 공통되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든가 혹은 국제화 내지는 개방화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화를 같이 한다든가 역사를 같이 한다든가 또는 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정신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든가 이런 가치의 공유가 있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이해가 엇갈리고 티격타격할 때도 많이 있지만도 큰 틀에서 보면 면면하게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간단 말이죠. 그 가치 동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 주한 미 대사가 11개월째 공석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제 가시면서 몇 번 강조한 게 뭐냐면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치 동맹이 뭔지를 잘 모르는 특히 문재인 정권은 이 동맹이라는 것이 거의 뭐 종속 관계가 아닌가 이런 이해할 정도로 지금 북한에 이제 몰빵을 하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그 말 잔덩이에 붙은 팔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주 같은 사례가 가치 동맹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쿼드에도 열심이고 그다음에 그 영연방의 5I도 열심이고 그리고 뭐 두말할 거 없이 지금 그 영국하고 미국하고 호주 간의 오커스라는 3자 동맹 관계를 맺어 가지고 2019년에 프랑스로부터 바라쿠다 그 5,000톤급 그 이제 핵 잠수함이죠. 그거를 33척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걸 깨고 미국이 8척의 핵 잠수함을 지어주겠다 할 정도로 지금
호주와 미국의 동맹 관계는 정말 가치 동맹, 혈맹 같이 이제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주는 20세기 미국이 참전하는 모든 전쟁에 참전해서 다 피를 흘렸고 이라크 전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호주의 맨 위에 있는 다윈의 그 2011년에 그 미 해병대 2,000명이 상주하는 기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놀랍게도 줄라드 길라드라는 노동당 수상 때 그걸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30km 위에 이제 미 해병 1,5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잭 모리슨 물론 보수당 수상이죠 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소위 국방 안보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보수당은 전진 전략이고 노동당은 국가 안보 내부 안보 전략이지만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오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빼고 미국이 호주에게 8척의 핵 잠수함을 줘준다고 저러나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말로만 뭐 핵 공유를 하고 나토식 뭐 핵 공유를 하고 핵 우산을 하고 뭐 북한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 한다고 그걸 미국이 그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요동치는 한반도 상황에서 그 어떤 국가가 한국에게 핵 우산을 주고 핵 보유를 하도록 그걸 하겠습니까? 이런 망상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우리라는 표현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적어도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 네. 자완이 문재인 정권 네. 특히 이 정부가 지금 왜 바깥으로는 갈팡질팡하고 내부적으로는 중국에 경도돼 있는 뭐 그런 게 현실인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나 본질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따라서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로 지적한 것 같이 우리가 두 어떤 세력 간에 있어서 어디에 설 건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는 미국과 같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법치주의 혹은 경제에서 시장경제, 자유기업주의 이런 바탕 위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저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정권은 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라는 그런 나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면에서 전혀 다른 나라하고 먼저 접근을 더 강화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나라고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침공 정말 통일을 다 완수하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와서 결국 이걸 다 좌절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준 우리 나라에 피해를 준 적대국이었는데 거기에 영원한 적대 외교에서 영원한 적국은 없다 하니까 좋아 화해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역사적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치유 노력도 없이 지금 중국과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더 강한 나라냐 말이야. 미국하고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G2 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을 비슷한 대등한 북녘의 나라로 이야기하는데 G2라는 전문 잘 아시겠지만 G2라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용어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고 중국이 미국하고 비교해가지고 국력에 있었으나 군사력에 있었으나 외교력에 있었으나 경제력에 있었으나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되는 나라다 말이죠. 그걸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중국이 추구하는 그런 패권 국가로서의 지향 이것은 물론 미국이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용납 여부를 떠나서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그런 상태인데 상대방을 택하려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잘 알아야 되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컨셉,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지금,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중국몽과 같이 하겠다. 중국몽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뭐 거기에 무슨 가치나 이념이나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 옛날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절의 중화주의로 되돌아가겠다. 그 중화주의란 건 중국만이 유일한 세계의 주인이고 모든 나라는 다 중국의 속국이단 말이에요. 중국 황제가 어떤 조치를 다른 나라에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라를 징계하는 것이지 뭐 정당한 일이다. 중국의 천하 질서로 천하 오니까. 질서를 예. 중국이 마음대로 유지할 수 이게 중국 중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중화 사상으로 되돌아가서 그걸 실현하겠다는 게 중국몽인데 거기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무슨 이런 사상적인 무슨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같이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 같이 할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들이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이 중국몽과 같이 하는 나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온 세계가 중국의 발발 앞에 무릎을 그렇습니다. 꿇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중국이 그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어제 이제 시진핑이 육중전회에서 소위 마오쩌둥의 반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까지 이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역사 골기가 있었는데 마오쩌둥이 한 번, 그 다음에 그걸 개혁 개방으로 하겠다는 등소평이 한 번,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시진핑이 이제 등소평의 개혁 방안을 지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으로 돌아간다, 마오쩌둥으로 간다. 자신이 마오쩌둥 이제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이제 시진핑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한 경우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시진핑의 이번 그런 그 기도 네, 좀 외형적으로 성공하고 있죠. 네, 네, 망하는 길로 난 들어섰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 국가가 네. 그 독재 국가 내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면 중국의 공산당의 독재가 당의 독재는 인정하지만 당 내에서의 권력의 분점 또 권력자의 성계에 대한 룰이 다 있었단 말이야. 이걸 다 이제 없애버리고 완전히 황제지위로 이름만 황제라고 안 할 뿐이지 실질적인 황제예요. 이제 되겠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바본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내부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외부의 침입이나 외부하고 싸움해서 뭐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도 네. 내부 갈등 때문은 되게 다 그렇습니다. 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시진핑의 저 조치는 저런 행동, 기도는 네. 난 세계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소리될 거다.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올 때 어떤 세상이 될 거냐 끔찍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뭐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엄청난 모순, 갈등, 부패 구조 이것 때문에도 결국은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라고 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권력을 독점하겠다. 그건 내부의 갈등을 스스로 촉발하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가 국시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다 승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위 복합 정치 체제거든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이 세 개가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아주 정말 최선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내팽겨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물론 1991년 우리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해가지고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개별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도 완전히 저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른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우리와 북한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될 생명 공동체라고 그러니 이 피부치 민족 개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제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중국은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있는 이용하고 상태고, 있죠. 네. 이용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네. 참 깊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반대로 또 더해요. 우리나라가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 한마디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엘리노어 루즈벨트라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네. 엘리노아 여사, 뭐 아주 현명한 여성으로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상대방이 당신을 한 번 속이면 그건 상대방이 나쁜 거야. 그러나 맞습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상대방이 당신을 두 번 속였는데도 또 속으면 그때는 당신이 나쁜 거라고. 맞습니다. 속인 상대방이 아니고 당신이 나쁜 거야. 네. 우리가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으로부터 몇 번이나 속았습니까? 네. 뭐 적어도 7, 8번, 10번 가까이 뭐 수십 번 한 것만 속았죠. 봐도 예. 속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또 이 문재인이란 나는 뭐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란 말 이름 붙이기도 참 네. 마음이 안 내키는 사람인데 이자가 말이야 가가지고 북한에 가가 중국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종전선언 네, 하자. 지금도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시켜 달라. 뭐 이걸 자기가 해야 될 필생을 지금 과업으로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아요? 네. 얼마 전에 맥메스트라고 하는 그 네, 트럼프 안보보좌관. 정부의 초대 안보보좌관. 네.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네. 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미친 짓이다 말이야. 그렇습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발언. 예. 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북한이 한 일,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하면은 달래 가지고 뭐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거짓말하고 또 달래 또 도발하고 또 달래고 뭐 하던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한 게 지금까지의 한국과 북한의 이 핵을 둘러싼 이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짓을 또 하겠다는 거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북한은 결국 핵을 뭐 포기하든지 뭐 사용을 자제하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평화 체제로 들어올 것이다. 북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죠. 그죠? 잘 아시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 결국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를 내버리는 게 되는데 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럼 핵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경제적 그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어려워진다. 북한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뭐 김정은이 있어서 북한 가령 인민이 뭐 100만, 200만이 굶어 죽는 것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걸 보유해야만 자기들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런 믿음에 조금만 어떤 변동 경정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 확실한 팩트인데 네. 전 세계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은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서 자 우리가 그럼 대북 정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겠는데요. 제가 오늘 참 이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 영어로 How Communists Negotiate. 우리말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네. 이거는 6.25 전쟁 마지막에 정전 협상을 할 때 그때 유엔군 측 초대 수석 대표를 했던 찰스 터너 조이라고 하는 해군 제독, 해군 중장이 우리 휴전 협정을 끝내고 난 뒤에 공산주의자들하고 즉 북한과 중공 대표들하고 협상하면서 겪었던 걸 갖다가 경험을 정리해가지고 서술하면서 거기에 유효한 결론이랄까 어드바이스를 여기다 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공산주의자들 속성을 이해하는데 뭐 이 책보다 더 네. 좋은 책이 없을 거다. 아주 간단한 책인데 판권이 소멸돼서 제가 이거 옛날에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렸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압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네. 협상을 한쪽에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최대한의 요새 말하면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력을 넣어줘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요새는 경제적 제재죠. 그죠? 유일한 경제적 제재를 계속 해가지고
북한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걸 가지고 핵을 가지고 있다가는 나도 굶어 죽겠다. 뭐 인민이 굶어 죽는 건 뭐 나 눈도 깜짝 안 하는데 내가 굶어 죽겠다 할 때 비로소 김정은이가 항복하고 들어올 거다 말이야.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뭐 만나자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협상하자고 할 필요도 없고 무슨 정상회담도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사장님 이제 내부적으로 문재인 정권 안에 그러니까 소위 그 주사파라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주사파가 주체 사상파의 준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후한무치 내로남불 아시타비 자화자찬 이게 뭐 그 행포가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상징 조작하죠, 언어 조작하죠, 언어 교란하죠, 뭐 나무로 숲을 덮죠, 이슈로 우슈를 덮죠. 이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합리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냥 경악할 정도로 사색이 그냥 모골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처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는 뭐 그래도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네.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인간이지 않겠느냐 네.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양심이 없는 지금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걸 버리고 나면은 네. 더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네. 왜 결국은 이런 정권 뭐 사실 솔직히 해서 우리 지금 이 문재인 이 정권 또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잇는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어찌하면 저 북에 있는 김정은이를 또 즐겁게 해줄 것인가 만족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진핑의 눈에 들 것인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는 사람들한테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도 그냥 소용없는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막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토론이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막 그런 각도에서 저는 그 전부터 가령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네. 그 양반이 2001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이 핵을 만든다는 것은 다 유언비어다. 우리 남한에서 원조하는 것이 북한 핵 만드는데 들어간다. 이거 다 유언비어다. 북한은 핵 만들 능력도 있고 없고 의사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 만들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단 말이에요. 좌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 최고의 극치가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뭐 생각이. 김대중 대통령도 뭐 자기는 거짓말 한 번도 일생을 안 했다. 약속을 좀 못 지킨 적은 있지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 북한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그러면 북한이 핵 만드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할 자격이 있나요? 반대로 만드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상 의심할 수밖에 없지. 나는 100%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강력하게 행사를 해가지기를 속으로는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문재인 지금 뭐 여기 와서 문재인 정권에 와서 지금 종전선언이 무슨 대북 제재 완화니 하는 것이 북한의 핵 의지를 누그러뜨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아무리 문재인이 바보라도 그 정도는 알 거라고 난 봅니다. 이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게 며칠 전에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역대 대통령 한국 대통령 중에 성과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 쭉 나열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꼴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한미 상호수호 조약, 한미 동맹을 만들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그런 위대하신 건국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거기에 언론이 놀아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정말 얼마나 역사 의식이 없느냐. 또 역사에 대한 지금 물론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을 지금 사관을 계속 지금 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또 그걸 갖다 개몽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 뭐 학교에서 이미 끝나버렸고 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뭐 내가 이 참여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크게 갖는 것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해줄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참 이 대북 정책이나 오늘 이야기하는 많은 것이 다 기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소위가 추구하는 이 가치, 소위 뭐 저는 스스로를 우익이고 우파고 네. 이거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용어라고 저는 봅니다. 우파냐 좌파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자유주의자냐 평등주의자냐 저도 개인주의자냐 진보- 전체주의자냐 시장주의자냐 국가주의자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좌우를 갈라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우익이고 우파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거고 그리고 우파가 결과적으로는 승리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뭐 요새 하도 돌아가는 아니 저 며칠 전에 경악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데 인민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나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한계로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가치라는 것은 물과 공기처럼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에 대한 인식이 인민민주주의가 무슨 사회민주주의, 북구민주주의처럼 민주주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반사면 이건 참 미래가 참 암울하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하나 하셨다. 이제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갔는데 우리 한일 관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요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네. 세 가지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네. 왜? 첫째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불구지 대천 원수다. 네. 였다. 네. 죽창 돌고 계속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말도 안 그 되는 유용준 씨, 그 사람도 예, 상당히 예, 좌측에 예, 가까운 예, 사람이죠. 예, 예. 그 사람이 우리나라 이참 고고하게 대표적 그 학자인데 문화재 청장도 했는데 이 양반이 쓴그 문화유산 답사기를 일본 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구체화된 약 1500년 역사에 있어서 한일 두 나라가 갈등을 겪었던 기간은 의외로 굉장히 짧다. 중국하고만. 예, 실제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호와 설린의 관계였다. 네. 다만 중간중간 몇 번 나빴던 점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임진왜란과 네. 저 한일 합방으로 클라이막스에 갔지만 네. 장기간을 놓고 보면 그런 기간은 지극히 짧았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았을 때는 두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도 국력이 번영하고 해피했는데 네. 두 나라가 갈등을 겪었을 때는 뭐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본도 결코 해피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두 나라는 결국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설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참 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 이제 한계 부닥쳤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모델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또 일본 사실상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일본의 경제를 유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두 나라가 다 시장 경제,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 제도를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관행에 익숙해 있어요. 네. 이거 털어버리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수요자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두 나라가 이 국경을 흘러버리 적어도 경제 문제가 나서 국경을 흘러버리죠. 그러면 둘이 다 윈윈하는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경제를 그래도 몇십 년 한 사람으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수직적인 그런 분업 체계가 아니고 수평적 분업 체제, 기업 산업 간 경쟁이 아니고 산업 내 협력 체제 이런 걸로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연구 기능은 어디다 두고 그다음에 제조 기능은 어디다 두고 판매 기능은 어디다 두고 이런 식으로 서로 분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체제로 가져간다면은 나는 한중이 정말 그 세계 아주 단일 경제권으로서 미국 뭐 EU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권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등장함으로써 온 세계 질서가 깨지는데 제일 영향을 받는 데가 동북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그런 부상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부정할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최종적으로 수로 번영하면서 중국의 견제 세력으로서 자연스럽게 형성 힘이 모아질 수 있는 길이 어디겠는가? 한일 관계 그렇습니다. 개선이에요. 결국 특히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이제 저 문재인이 이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난데 전화 통화에서 제일 처음 바이든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한미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맥메스터라는 친구도 몇 가지 쭉 이야기해 우리나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한일 동맹을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맺어지고 작동하는 거. 이것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또 중국이나 북한이 착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뭐 미국 우리는 일본과 관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만들어. 왜? 그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해양으로 지금 예, 동일하게 되고 당연히 뭐 그럴 거예요. 일본, 대만, 호주 전부 미국 이 해양 관계가 이제 같이 동맹이 되고 같이 연합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붙어가지고 중국에 속국이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하고 뭐 정말 국제적으로 잘못한 일이죠. 근데 일본만이 잘못해서 우리는 잘했는데 힘이 약해서 일본한테 먹혔나요? 우리가 잘못해서 먹히지 않았어요. 제국주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그때는 거죠. 모든 나라 전 세계가 제국주의 시대였고 힘 있는 소셜 나라가 다윈이즘이 뭐 다른 나라를 예. 다 심지어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말이야 교황이 나서 가지고 뭐 여기는 영국이 그렇죠, 먹어라 여기는 프랑스가 먹어라 여기는 스페인이 먹어라 말이야 왜 포르투갈이 먹어라 교통정리까지 해줬던 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스스로의 반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왜 우리가 일본에 맥혔느냐?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가?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국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3.1절이다, 8.15다, 일본하고 관계 있는 때 만나서 그런 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때를 당할 때 정말 일본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점은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마디 해야 국민들이 그러네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이런 방법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만 비난하고 죽창가만 불러대는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지금 왜곡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어요. 내가 그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미팅에 있을 때 무역협회 회장할 때 한 3번쯤 나가서 중요한 강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우리 양국의 지식인 사회, 시민 사회가 이제 이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정부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미일 관계만 제대로 잡히면 북핵 걱정할 거 없어요. 맞습니다. 중국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거미줄처럼 시민사회가 한미일 준동맹을 맺으면 정말 그거야말로 탄탄한 그 힘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는 네. 그 시민사회 지도 세력 지도자가 좀 나와서 맞습니다. 제가 좀 젊었으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설 텐데 내가 너무 늙어서 안 되겠고 이제 우리 강 박사 같이 젊은 분들 맞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참여연회 간부들 앞으로 참 우리 나라를 아주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 운동이 정말 좀 크게 세계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맞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가치를 같이 가치의 하는 중심으로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 동맹, 그런 시민사회 나라로 동맹을 만들어 가는 데 네. 있어서 크게 그게 좀 큰 힘이 역할을 해줬으면 되는데, 하는데 전 개인적인 간절한 예.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 좀 많이 갔는데 그 이제 김노수 성님 이사장님 모시고 경험에서 우러나는 정말 탁월한 견해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 또 갖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